안녕하세요. 오늘은 4장의 송금과 송금불산입,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송금과 송금불산입은 4장하고 5장을 나눠서 4장에서는 일반 송금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이제 5장에서는 그 중에서 송금과 송금불산입의 특수 토픽인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강의 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세법의 37페이지를 보시면요, 챕터 4.1에 송금의 일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점 송금, 송금의 정의 보시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 여기서 손비라고 하면 손실과 비용이 합성어죠. 다만 순자산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예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본의 환급, 자본의 납입이 입금 불산인 것처럼 자본의 환급은 송금불산입, 잉여금의 처분,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서 송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입금하고 대체적으로, 즉 대칭적으로 공부하시면 1번하고 3번은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잉여금 처분은 이제 무슨 말인지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밑에서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단기에 대한 주총을 내년 3월 23일에 개최해서 잉여금을 처분하고 회사가 각각 케이스 1, 케이스 2로 회계 처리하는 걸로 가정하죠. 케이스 1은요, 제가 삼성전자고요, 삼성물산을 1년 전에 투자했더니 삼성물산이 내년 주총에서 자기들이 잉여금 처분을 하겠대요. 우리 소위 알리라고 하죠. 리테인드 어닝. 이익잉여금을 100을 처분하고 여기다가 나한테 현금을 줄 거 아닙니까? 현금 배당으로 100, 한마디로 배당 준다고요. 현금 배당을 100을 주는 건데, 그러면 가운데 보시면 세법도 회계 처리가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정이 없죠. 이해하시는 거죠? 세무조정이 없어요. 근데 오른쪽 세로 케이스 2는 아주 비정상적인 케이스거든요. 받는 사람은 배당금 수익이라는 이런 개정은 제가 들어봤는데, 주는 사람이 배당금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셨어요? 그 케이스 2가 말도 안 되는 비정상을 가정했는데, 우리가 이쪽에다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배당금 비용을 잡는데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면 세법에서는 아니지, 이게 잉여금 처분이지 왜 배당금 비용이니라고 해서 세법에서는 끝까지 이익잉여금 100을 없애겠죠. 이게 그러면 송금불산입을 당하겠네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을 건드려야 하니까 소득처분은 기타겠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잉여금 처분이 손불당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잉여금 처분이 손불이라고 그냥 반복적으로 외우시면 안 되고, 케이스 1처럼 제대로 회계 처리하면 세무조정은 없지만, 케이스 2처럼 말도 안 되지만 배당금 비용을 차변에 잡으면 그때는 송금불산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두 줄 읽어보면 손비는 사업과 관련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함이라고 해서 입금보다 훨씬 엄격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입금 배울 때는요, 그냥 입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되고요. 다만 입금불산입으로 열거됐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손비는요, 사업과도 연관이 있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규모 안에 있어야 돼요. 너무 커서도 안 되고요. 세 번째로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국세청은 순자산만 증가하면 웬만하면 입금으로 과세하겠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순자산이 감소하면 함부로 손비를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함부로 손비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국세청은 이게 송금 인정으로 납세자, 즉 삼성전자가 세금을 조금 낼 테니까, 즉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되며 통상적이어야 하며 그 다음에 수익과 직접 관련될 것이라는 훨씬 엄격한 규정을 따지고 있습니다. 양가로 이건 내려오면 비용 배분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회계 올릴 때부터 많이 배워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잠깐씩 머릿속에 까먹곤 하죠. 그러니까 송금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비용 성격이 있고 자산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 성격은 다시 판매와 관련됐으면 손익계산서에 판관비로 가고요. 제조와 관련됐으면 손익계산서 판관비로 가지 않고 우리 원가관리회계에서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게 있죠. 이게 재무제표는 아니지만요. 즉 뭐 외부에 공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 내부 자료 중에서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게 있죠. 제조 원가로 가서 다시 마지막 박스를 보시면 그 재고자산 중에서 올해 연말까지 판매되면 판매됐으니까 매출원가로 가야 해서 단기 송금이 되고, 그 다음 보시면 재고자산 중 기말까지 판매되지 않았으면 재고자산에 남아있어야 하니까 재고자산을 구성시키는 차기 판매 시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재고자산으로 남아있고 차기 판매 시에 송금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성격이 있다면, 아무리 송금이라고 해도 자산 성격이 있으면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일단은 단기 자산을 계상한 다음에 나중에 감가상각을 하거나 아니면 처분할 때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강의하는 이유가, 우리 1회독 때 이런 걸 배우기도 했고요. 2차 세무회계에서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이론으로 물어보진 않으니까 나중에 계산하실 때 이런 문제 있잖아요. 뭐 단기 중 판매원가, 그러니까 제조원가로 간 것 중에서 90%는 단기에 판매되었고 10%는 재고자산에 남아있다. 이런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남은 10%는 재고자산으로 구성을 해야 하니까 자산을 잡으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비용 성격은 확정되면 바로 송금이고요. 자산 성격은 일단 자산으로 계상한 다음에 나중에 감가상각이나 아니면 양도할 때 송금을 인정받습니다. 2점으로 내려오시면요. 송금 인정을 위한 증명서류라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2차 수준에서는 거의 건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죠. 근데 혹시 이 강의 중에서 분명히 이번에 이제 1차가 잘 안 돼서 내년 다시 1차불 목적으로 보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양가로 1번 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뭐 좀 차이점 못 느끼세요? 우리 예전에 3절에 3장에 입금 배울 때랑은 먼저 차이점 못 느끼세요? 우리 입금 배울 때는 그냥 순자산만 증가시키면 별도로 입금불산입이라고 열거되지 않으면 다 입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입금은 되게 좋아한다고요. 왜냐하면 입금은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근데 이 송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송금이 많이 인정될수록 국세청은 세수가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이 송금으로 가기 위해서 다음 장부터 다음 페이지부터 송금을 배우는데 송금을 가기 전부터 주저리 뭘 막 써놨어요. 세법전에. 얘들아 너희 송금 함부로 인정 안 되거든. 송금을 인정받으려면 증빙을 갖춰. 증빙이 뭔지 알죠? 쉽게 얘기해서 영수증 같은 거죠. 영수증을 갖춰야 하고 그거 뭐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돼. 그리고 뭐 10,000원 넘어가면 법적 증빙 받아와야 하고 3만 원 넘어가면 법적 증빙 받아와야 하고 접대비 같은 경우는 10,000원 넘으면 법적 증빙 받아와야 돼. 뭐 이렇게 깐깐하게 써놨습니다. 이제 2차 수준 목적에서는 이런 걸 다 안다고 가정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부터 5년 동안은 보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 증빙을 받아오시면 신고 기한, 예를 들어서 2015년 법인세 신고는 2016년 3월 31일까지인 거 아시죠? 플러스 3개월이니까요. 그럼 2016년 3월 31일부터 또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니까 무려 2021년 3월 31일까지 이런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내가 또 높아지면서 얘기한다. 증빙하고 장부는 다른 거죠? 증빙은 한마디로 외부에서 받아오는 영수증 같은 거고 장부는 회사 내부에서 만든 재무제표 같은 거고 두 개는 다른 건데요. 증빙을 받아왔으면 5년은 보관해라 이 소리죠. 동그라미 2번 예외라고 해서 이월결석금 공제받는 경우는 그 증명서류는 이월결석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다시 추가로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기 때문에 더 엄격해집니다. 뭐 아직까지 이런 게 2차에서 나온 적은 없고요. 제가 사례를 만들어 왔으니까 사례를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가로 2번 증명서류의 종류죠. 증명서류는 반가로 2번부터 볼래요? 우리 소위 법정 또는 적격 증명서류라고 하는데 법정 또는 적격 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에 우리가 김밥 천국 가면 이렇게 한 장씩 그냥 주는 금액도 없이 주는 소위 간이영수증, 영수증이라고 하는 이 간이영수증이 있고요. 반가로 1번 법정, 즉 적격 증명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김영식 성불카드, 현금영수증. 제가 강의할 때 소위 신용카드 등 사형제라고 하는데요. 이 네 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해서 크게 세 가지의 법정, 적격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주 1번에 써있죠? 증명서류는 회사 외부에서 수취하는 것으로서 회사 내부의 장부와는 다르다고 했고요. 주 2번에 보시면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 그 다음에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데 부가세에서 다 이미 배웠겠죠. 옆 페이지로 가보시면 양가로 3번인데 법정 증명서류 미수치 시 불이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표도 2차에서는 안 나옵니다. 2차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걸 알고 있다고 가정하니까요. 근데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역시나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표의 헤더부터 보실래요? 구분, 금액 제한, 법정 증명서류 이외, 즉 법정이 아닌 영수증을 한 장 받아와 버린다거나 아니면 거래처 사장님의 아들이 결혼하는 데 가서 거기다 접대비로 즉 부조금으로 20만 원 내고 첨척장밖에 못 받아왔다. 이럴 경우에 송금 인정은 되느냐, 가산세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동그라미 1번 증명서류를 아예 하나도 안 받아옵니다. 무개념 종결자죠. 그러면 금액 제한 없이 단 1원이라도 이런 경우는 규제당하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고요. 송금 불산입이라는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가산세는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접대비는 건당 10,000원을 초과하면 경조금은 20만 원을 초과하면요. 송금 불산입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헤더를 잘 보세요. 왜 송금 불산입이냐면 법정 증명서류 이외를 수취했기 때문이죠. 송금 불산입이고 가산세는 여전히 없습니다. 송금 불산입이 더 큰 페널티니까요. 동그라미 3번의 일반 비용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오른쪽 세로에 만약에 간이영수증을 받아오면 송금 불산입이에요, 송금 산입이에요. 이것들 많이들 오해하시죠? 이게 뜻밖의 송금 산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간이영수증은 3만 원까지만 송금이나 비용 인정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간이영수증도 3만 원이 넘어가도 비용이나 송금이 인정됩니다.
단 나중에 가산세가 2%가 있을 뿐이죠. 그게 오른쪽 세로에 있는데 요거를 소위 증빙불비 가산세라고 부릅니다. 동그라미 4번에 법인 내부 비용인데요. 법인 내부 비용, 즉 외부의 거래처 사장님의 아들이 결혼하는 청첩장은 20만 원 넘어가면 법적 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법인 내부 비용이죠. 법인 내부에서 뭐 노총각 김 과장이 결혼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금액 제한 없이 그 청첩장만 잘 받아 놓으시면 우리 흔히 사규에 의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회사 사규에 뭐 우리 직원이 결혼하면 뭐 50만 원이라는 등 이런 사규가 있거든요. 그 사규대로 주시면 뭐 금액 제한 없이 송금 인정도 되고요. 이 경우는 가산세도 별도로 없으니까 뭐 동그라미 4번이 실은 파라다이스죠. 자, 그 밑에 주 1번 어차피 거래금액 자체가 손불을 당하는 등 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 주 1번에 해당하면 가산세 적용 안 한다고 되어 있고요. 주 2번에 증빙불비 가산세로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즉 공급 대가, 이거 예전에 부가세에서 배웠죠. 내가 한마디로 3만 원짜리 물건을 사오면 실제로 부가세 포함해서 3만 3천 원을 결제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3만 3천 원짜리 영수증을 간이 영수증 받아와 버렸다. 그럼 이때 3만 원의 2%냐 아니면 내가 그냥 현금 결제한 3만 3천 원의 2%냐 가끔씩 날카롭게 이걸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증빙불비 가산세 2%는 현금 결제한 금액이죠. 즉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 2%니까 3만 원의 2%가 아니라 3만 3천 원의 2%, 정답은 660원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사례는 제가 지금 구두로 설명한 표를 다시 그냥 표 자리 4개에다가 구체적인 사례를 집어넣은 사례니까요. 한번 그냥 가볍게 보셔도 2차 수준에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챕터 4.2의 주요 송금 내용입니다. 1점의 송금 항목의 예시죠. 옆 페이지까지 24개가 있는데 이거 달달달 외우시는 분은 없죠. 이런 거 외우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비용이나 송금으로 인정받는 계정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막 몇백 개, 몇천 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계정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24개는 우리 세법전에 그냥 예시로 1번부터 24번까지 열거된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열거된 거는 굳이 예시 사례에 불과하니까 세법전에 나와 있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굳이 외우시겠다면 이 반대로 국세청이 자산의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송금 불산입으로 열거된 걸 굳이 외우려면 외우셔야지 이 24개는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게다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그라미 5번 보시죠. 고정자산의 수선비 및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면 손금이나 손비라는 것을 누구나 알죠. 근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뭐가 더 중요하죠? 그 감가상각비의 한도를 구해가지고 한도까지는 송금이지만 한도를 초과해버리면 송금불산입이 되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표 24개는 외우는 거 아니다.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다만 좀 몇 가지 좀 특이사항이 있는 거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옆 페이지로 가보세요. 옆 페이지 주 1번 40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판매한 상품 제품에 대한 원재료 매입가입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그냥 모든 부대 비용이 정상적이라면 송금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얘기죠. 송금 인정이 되니까. 근데 가로 열고 판매장려금하고 판매수당은 사전 약정 불문하고 송금 인정이 돼요. 이게 이제 함정으로 가끔씩 나오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순진하다 보니까 뭐 갑이 을한테 매출원가를 얼마를 뭐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또 가로 열고 이 중에 판매장려금, 판매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판매장려금, 판매수당은 상대방 거래처와 사전 약정이 없다라고 함정을 내면 야, 사전 약정도 없는데 상대방한테 뭐 판매장려금을 줬어? 이거 말도 안 되네 라고 해서 그 판매장려금을 송금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판매장려금, 판매수당은 사전 약정 있이든 없이든 그걸 불문하고 송금 인정이 되니까 납세자한테 유리하죠. 주 2번 그나마 이 표에서 양쪽 표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주 2번 정도겠네요.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그나마 이걸 시험에서 건들거든요. 시험에서 함정을 내기 편해서. 주 2번의 헤더를 보시면 구분 가운데 세로 일반 앱이 오른쪽 세로의 특별 앱이죠. 동그라미 1번 영업자 단체가 법정단체이죠. 우리 법정단체는 뭐 주무관청에 등록됐다 이런 말로도 많이 쓰는데요.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됐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일반회비는 전액송금이 되고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도 초과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영업자 단체가 임의단체라면 일반회비든 특별회비든 다 지정기부금으로 가기 때문에 한도 초과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느끼는 점 하나 있죠.
이항이면 우리가 영업자 단체, 영업자 단체는 소위 사장님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경련 같은 거. 이거에 가입하시려면 동그라미 1번 법정단체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법정단체의 일반 회비, 즉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가 유리하고 오른쪽 세로의 특별회비는 약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이면 한도 초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 3번으로 내려오시면 출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옆에 이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14번에 우리 사주 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인데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출연이란 말이 나오면 TV 출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기부하는 것을 유식한 말로 출연이라고 하죠. 주 3번 읽어보면 출연은 기부를 의미하는데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송금의 한도가 있지만 이 규정은 송금 한도 없이 그냥 전액 송금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4번도 혼자 읽어보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옆에 챕터 4.3의 자산의 평가차손의 송금불산입 넘겨보실래요? 4.4의 인건비 송금불산입 또 넘겨보실래요? 공동경비 및 업무무관비용 송금불산입 4.6의 세금과 공과금의 송금불산입 이게 뭐야? 지금 제가 왜 굳이 제목을 읽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챕터는 제목이 송금과 송금불산입이니까 두 개가 좀 균형 있게 나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손금은 금방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송금은 뭐 공부 시작했어? 뭐 좀 봤어? 라고 좀 감히 올똥말똥하면 송금이 끝나버리고요. 지금부터 주구장창 송금불산입만 배웁니다. 저의 지금 말의 어휘, 어투, 뉘앙스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국세청은 송금 인정해주기 되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송금불산입만 주구장창 나오는데요. 당연히 수업 목적으로도 지금부터 배우는 송금불산입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4.3은 자산의 평가차손의 송금불산입인데요. 1점을 보시면 자산평가에 대한 일반론이라고 해서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일반, 세법은 원가법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자산평가손실은 무조건 부인합니다. 이 단어는 되게 의미 있는 단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법은 곧 죽어도 원가법이에요. 우리 예전에 양반들은 이렇게 뒷줌 딱 쥐고 팔자걸음 걷는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양반들은 논두렁을 안 다녔나요? 아래 것들이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양반이 이렇게 팔자걸음을 어허하고 이렇게 수염을 어허하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죠. 소나기가 내려도 양반들은 가만히 양반답게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가만히 걸어갔다고 해요. 이 세법도 양반입니다. 양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가법이에요. 몇 가지만 예외가 있고요. 무조건 원가법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삼성전자인데 삼성물산의 주식을 기중에 10억에 샀다가 기말에 얘가 12억으로 올랐죠. 그러면 기업회계에서는 너무 당연하지만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이라는 둥 아니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라는 둥 해서 플러스 2억을 올려야 하는데 세법은 그게 부질없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을 일희 일비하냐 이거죠. 한 번 올라갔다고 좋아하고 한 번 내려갔다고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언제나 양반이기 때문에 원가법이다. 그래서 평가이익 나오면 입금불산입, 평가손실 나오면 송금불산입이 대원칙이죠. 자, 근데 양가로 이번에 예외라고 해서 다음에 세 가지 사유 시 기업회계의 평가손실을 세법이 인정해 줍니다. 자, 요거는 제가 1차 강의할 때부터 항상 얘기하는데 이 무조건 암기죠. 이거 무조건 암기예요. 이걸 여기서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이걸 뒤에서 또 배우고 하는데 배울 때마다 헷갈리고 짜증이 납니다. 그냥 이거 무조건 암기세요. 무조건 암기. 자, 일단은 재고자산, 그 다음에 유가증권, 그 다음에 고정자산. 이 세 가지의 자산의 종류 암기하셔야 하고요. 재고자산, 유가증권, 그 다음에 고정자산, 그 다음에 사유까지 암기죠. 사유까지. 재고자산은 우리 재고가 파손, 부패, 그러니까 깨졌거나 썩은 거예요. 파손, 부패. 유가증권은 내가 투자한 삼성물산 주식이 안타깝지만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파산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은 내가 삼성전자인데 내가 샀던 건물이나 토지가 어디 저기 일본 센타이현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천재지변, 뭐 쓰나미 같은 걸로 무너져버린 거죠. 고정자산은 천재지변입니다. 제가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좀 라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임? 그 뭐죠? 래퍼들의 라임이 보이잖아요. 44조, 44, 44, 44입니다. 이것도 등이고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 화재까지 있죠. 화재.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암기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44조로 라임으로 기억하세요. 재고자산 파손부패, 유가증권은 부도, 그 다음에 파산, 마지막으로 고정자산은 천재지변입니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양가로 이번에 예외를 읽어보시면 첫 번째 줄에 다음에 세 가지 사유 시에는 기업회계의 평가손실을 세법이 인정하는데 요거는 시가락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인데 삼성물산의 주식을 샀는데 10억짜리가 9억, 8억, 7억, 6억 나를 야금야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업회계에서는 평가손실을 1억, 2억, 3억, 4억 잡아야 하잖아요. 그건 시가락이기 때문에 싹 다 부인이야. 싹 다 부인. 그게 아니라 재고자산이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건 송금불산입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병이 깨졌거나 썩어버리면 제 아무리 원가법을 좋아하는 세법이라고 하더라도 막 깨진 병, 소주 회사가 병이 막 깨져버려서 파손을 사유로 재고자산 평가 이렇게 손실을 잡았는데 아무리 원가법을 좋아한다고 해도 깨진 병을 본드로 붙일 수는 없거든요. 재고자산은 파손부패, 유가증권은 부도파산, 고정자산은 천재지변 등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뭐다? 제일 헷갈리는 건 유가증권입니다. 일단은 제가 요 세 개 다 별 드릴게요. 워낙 중요하니까 얘도 별, 얘도 별, 얘도 별. 얘는 별이 뒤집어졌네요. 자, 그쪽에서 유가증권이 좀 헷갈린다고요. 어떻게 헷갈리느냐? 자, 내용을 볼까요? 유가증권, 즉 반가로 이번에 주식이죠. 보면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모든 주식인데요. 이 비상장 주식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상장 주식 1번, 동그라미 2번,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이고요. 여기가 동그라미 3번이잖아요. 맞죠? 3번부터 하자. 이게 쉬우니까. 자기가 샀던 주식이 이번에 부도가 났다고 치고요. 이번에 파산까지 갔다고 치죠. 내가 샀던 회사 주식이 부도가 난 게 좀 더 확실히 망한 겁니까? 파산까지 갔으면 확실히 망한 겁니까? 둘 다 망한 건데요. 파산까지 갔으면 거의 제기가 불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샀던 삼성물산 주식이 파산까지 갔으면 삼성물산이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불문하고 나는 무조건 송금 인정입니다. 지금 나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항상 제가 이런 거 물어보죠. 이런 걸 이해해야 이 규정이 머릿속에 오래 남거든요. 내가 지금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뭐 울다가 웃겠죠. 왜 울다가 웃냐면 내가 투자한 회사 주식이 거의 망했다고요. 그러면 기업회계에서 손실이 이만큼 잡히잖아요. 평가손실이.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져요. 한마디로 당기순이익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원래 평가손실로 시가 하락이 나오면 그나마 송금 인정될 줄 알았는데 뭐를 당한다고요? 원가법이라서 손부를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중고죠. 이중고. 왜냐하면 기업회계에서는 손실 잡히니까 손익 안 좋아져. 세법에서는 그 손실만큼 송금이나 인정받을 줄 알았더니 송금불산 입당해. 해서 완전히 이중고에서 울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그 사유가 시가락이 아니라 파산이면 세법에서 손부를 받으시니까 송금 인정을 받으시니까 거꾸로 얘기했네. 송금 인정을 받으시니까 그나마 야 이거 좀 절세는 되는구나 하고 울다가 웃겠죠.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평가 손실은 기업회계에서도 손익 안 좋아지고 세법에서도 손불당하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요. 그나마 내가 투자한 주식이 파산까지 갔으면 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세법에서 송금 인정이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근데 이게 가장 애매해요. 이게 시험에서 참 장난치기도 좋고요. 이게 가장 애매하거든요. 내가 산 주식이 부도가 났대요. 실제로 부도가 났으면 그 회사는 거의 망했다는 뜻인데요. 파산보다는 아직 완벽하게 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1차 부도까지 갔지만 끝까지 망가지지 않고 지금 건재하고 있는 기적적인 회사도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우리 요새 무슨 꿀버터칩인가 뭔가 뭐 허니 무슨 칩인가 그걸로 엄청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혜태제가 아시죠? 이 회사가 1998년 IMF 때 부도까지 갔었는데 지금도 살고 있죠. 물론 이제 주인은 바뀌었어요. 막 주주가 바뀌고 했었는데 지금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현실적으로 그 회사가 1차 부도가 났으면 거의 망가진 게 맞습니다만 수업 목적으로 아직 내가 투자할 회사가 부도까지 갔다고 해서 너무 쉽사리 주식이 완전 망했다고 평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 동그라미 1번 상장 주식이라면요. 상장 주식이 부도가 났으면 막 TV에서도 막 떠들고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 인정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2번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래요. 누구한테 그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뭐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해요. 비상장은 유명하지도 않거든요.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야, 너 정말 2년 전에 3년 전에 그 비상장 주식 투자했어? 했는데요. 너 2년 3년 지나고 투자도 안 했는데 그 회사 망가졌어요. 부도 났으니까 나 송금 인정해줘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상장 주식을 투자했다가 부도 났다고 하면 국세청이 좀 잘 안 믿어줘요. 자, 다음 페이지 줄을 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줄을 보시면 피투자회사, 즉 내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투자회사 나의 지분율이 5% 이하가 되고 취득가액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지
내가 비상장회사를 투자했는데 그 비상장회사가 지분율이 5%막 넘어가 버리거나 10억이 넘어가면 한마디로 나와 피투자회사가 특수관계인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둘이 더 끈끈한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국세청이 더 안 믿어주죠. 야, 너 피투자회사가 너랑 특수관계인이라면서 그럼 둘이 공모해가지고 투자하지도 않았는데 2년 전에 투자했다고 하고 있고 지금은 뭐 부도도 안 났는데 부도 났다고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잘 안 믿어준다고요. 결론적으로 부도라는 사유로 세법에서 송금이라는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한 비상장회사와 끈끈한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는데요. 그게 한마디로 지분율이 5%도 안 돼야 하고요. 취득가액도 10억이 안 될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가 창업자와 신기술 사업자에게 투자한 경우는 뭐 지분율이나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평가손실을 인정해준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계속 지금 구두로 설명한 것은 그 42페이지 네 번째 줄에 사례 이미 다 있습니다. 가운데 세로는 일반적인 단순 시가 하락이니까 세부 조정이 손불인데 오른쪽 세로는 피투자회사 파산으로 인한 시가가 마이너스 9억이 났으면 그때는 세법에서도 송금 인정을 받으니까 세무 조정이 별도로 없는 거죠. 한번 눈으로 보시면 간단할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이 규정이 좀 짜증나는 이유가 이점 때문입니다. 평가차손의 송금 산입 시기인데요. 다른 결산 조정하고 달리 얘는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산 조정을 해야 하는 결산 조정 중에서도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좀 특이한 결산 조정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언제요? 언제?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이 사업연도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 가로 열고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얘만 예외가 있어요. 유가증권 주식 발행법인별로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이 시가총액 1,000원 이하이면 1,000원은 남겨놓으래요. 이걸 우리가 소위 비망이라고 하죠. 비망금액. 안일비 잊을망. 잊지 말자, 잊지 않자라는 비망인 줄 알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가출비자더라고요. 우리 유비무환 할 때 뭐 이런 거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겠습니다만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가출비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춰놓고 잊지 말자라고 해서 아무리 내 투자한 주식이 빵원까지 갔더라 하더라도 1,000원은 남겨놓자 이거예요. 언젠가 그 회사의 주식이 거짓말처럼 시가가 회복될 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1,000원은 남겨놔보자라는 뜻입니다. 또 감액한 후 기업회계가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법상 송금을 인정하기 때문에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얘는 다른 결산조정하고 달리 법인의 시기 선택이 불가능한 좀 까칠한 결산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례 좀 볼까요? 다음의 연도별 세무조정은 2013년에 내가 산 상장 주식이 부도가 발생했어요. 자, 부도가 가장 애매하다고 했는데 내가 산 회사 주식이 상장 주식이라면 뭐 특수관계인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기업회계가 야, 손실 잡지 마. 혹시 알아? 이거 갑자기 시가 회복할 수도 있잖아 라고 해서 기업회계가 회계 처리를 누락해버렸네요. 이거 결산조정이니까 기업회계가 나서지 않는 한 세법에서 송금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세무조정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송금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결산조정이니까 기업회계가 나서야만 세법이 송금 인정되는 거잖아요. 가운데 세로를 보시죠. 1년이 지났어요. 2014년이 된 거죠. 야, 안 되겠다. 더 이상 이거는 시가가 회복될 여지가 안 보인다. 야, 회계팀장아, 너 지금 빨리 기업회계에서 시가락에 대해서 평가서 자산을 잡아라 해서 이제서야 기업회계가 단기매매 손상자산 9억에 단기매매 금융자산 9억을 까죠. 속된 말로. 그러면 세법에서는요. 이대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왜 안 돼요? 결산조정이라면서요. 결산조정은 기업회계가 나서야만 된다면서 왜 안 돼요? 이게 안타깝게도 시기가 정해진 결산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무조건 작년에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회계가 작년에 안 했으니 세법은 작년에도 인정 안 되고 올해야 기업회계가 움직여도 얘는 시기가 정해진 결산조정이니까 올해도 세법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못합니다. 한마디로 시기를 놓쳤다고요? 실기하셨습니다.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세법은 송금불산입을 해버리죠. 야이씨, 이거 작년 거잖아. 너 왜 이제 와서 그래? 라고 해서 송금불산입을 해버립니다. 안타깝지만 그 밑에 사유를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요약했는데 얘는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해야 하는데 그때 지난 후에야 법인이 비용 계상했기 때문에 세법은 시기를 놓쳤다고 봐서 그냥 손불을 해버리죠. 이게 참 무섭네요. 그리고 2015년 가보시면 이제와 이 주식을 3억에 처분하면 이제는 그냥 볼 필요도 없이 무슨 조정만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 조정만 한번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송금불산입에 의한 반대 조정, 입금불산입 또는 송금산입으로 단기 매매증권 9억에 마이너스 유보를 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평가차손에 대한 송금불산입 배웠고요. 옆 페이지 4.4 볼까요? 인건비 등의 송금불산입입니다. 자, 1점의 인건비죠. 보통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면 세법 용어고요. 기업회계 손익계산서에는 급여상여 퇴직금이라고 해서 판관비에 주로 많이 잡혀있죠. 양가로 1번 원칙은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송금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인건비는 기업회계의 급여상여 퇴직금이래요. 우리 직원을 부려먹고 월급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송금 인정이 된다네요. 근데 당연히 수업 목적으로는 예외의 송금 불산입이 시험에 나오겠죠. 동그라미 1번 비상근 임원의 인건비 중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액은요. 수험 목적으로 이건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말 문제 정도만 기억하시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인건비도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노무출자 사원의 인건비도 계산 문제가 안 나오죠. 선생님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다가 1, 2, 3번 중에 하나 계산 문제 나오시면 어떡할래요? 나와도 쉽게 나옵니다. 이것들은 그냥 단순히 읽어보면 뭐 몇 초 안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꼬이는 계산 문제는 안 나오니까 동그라미 1, 2, 3번은 그냥 살짝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큰 문제 없어요. 단 2차 수준의 계산 문제에서 4번, 5번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요새는 이 4번, 5번도 잘 안 나옵니다. 뭐 제가 그래도 강의는 해드리고 뒤에 문제는 풀어드리겠지만 이 4번, 5번은 약간 요새는 유치하기 때문에 잘 안 나오죠. 물론 시험은 뭐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보수적으로 공부하셔야 하는데요. 동그라미 4번 임원 상여금의 한도 초과액하고 동그라미 5번 임원 퇴직급의 한도 초과액을 지금부터 주 2번, 주 3번으로 설명을 드리죠. 주 2번 보시면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보너스 받는 거예요. 아, 이거부터 얘기하자. 지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은 다 임원만 건드려요? 사용인, 즉 직원만 건드려요? 이거 당연히 임원만 건드리는 거 아시죠? 세법은 직원들에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보너스를 얼마 주든 퇴직금을 얼마 주든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역으로 왜 임원만 건드리는지 아시겠죠? 임원들이 자신의 고위 직위를 악용해서 한도가 100인데 150이나 200을 받아갈까봐 임원에 대해서만 건든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1차 시험에 나왔었죠. 바로 작년인가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임원만 건드립니다. 아니면 직원 중에서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을 건들죠. 그거는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누군지 알죠? 우리 회사는 김씨 일가가 지금 지배주주고 김씨 일가가 사장님인데요. 이번에 낙하산처럼 김씨 일가의 그 아드님이 해외에서 MBA 마치고 부장으로 갑자기 낙하산으로 들어왔어요. 부장까지는 임원이 아닌 거 아시죠? 부장까지는 사용인, 직원인데요.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은 부장이 5천만 원 받는데 자기만 3억을 받아요. 차는 람보르기니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 5천인데 얘만 3억을 받으니까 2억 5천을 손불당하고요. 그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겁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임직원이니까 이럴 때만 거의 유일하게 직원이 걸리고요. 임원은 동그라미 4번, 5번에서 걸립니다. 다시 주 2번으로 내려오시죠. 임원 상여금인데 동그라미 1번 급여 규정이 있는 경우 대부분 회사는 임원에 대한 보너스, 즉 상여금 급여 규정을 미리 만들어 놓죠. 그래야 한도가 딱 인정받으니까. 그럼 오른쪽 세로에 규정상 한도에서 송금으로 인정되니까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동그라미 2번 급여 규정이 없는 회사는 엄청 바보 같은 회사인데요. 그러면 임원에 대한 상여금이 전액 부인을 당해버립니다. 뭐하러 이렇게 해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는 규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표시 여기서 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정관, 주총,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 등의 급여 규정을 얘기하고요. 주 3번으로 내려오시면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은 동그라미 1번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받아서 주총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규정상 한도에까지 송금 인정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이런 규정이 없으면 또 바보 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회사의 규정이 없으면 전액 부인되고요. 그와 달리 지금 배우시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규정이 없다고 해서 전액 부인하기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로 그 임원이 20년, 30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 규정 하나를 못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20년, 30년치 퇴직금을 한 푼도 못 준다고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원 상여금은 규정 없으면 전액 부인, 임원 퇴직금은 규정이 없어도 밑에 있는 하기의 한도가 일종의 세법상 가상의 공식이 됩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상여금하고 퇴직금의 규정이 서로 이렇게 다르니까. 자, 밑으로 보시면 틀 4번에 임원 퇴직급여 한도라고 해서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의 근속연수로 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 학생들은 참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직장생활 몇 번만 해보면 몇 번이라고 할 것도 없다. 한 1년 정도만 해보면 1년이 뭐야? 한 6개월만 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이거는 거요. 근데 참 이런 걸 강의할 줄이야. 이 직장인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보면 얼마나 비웃고 있을까? 뭐 저런 걸 다 강의한다고. 여러분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죠?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죠? 내가 지금 만약에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쳐요. 자, 그러면 한 달 월급이 얼마인 셈이에요? 한 달 월급은 500만 원인 셈이잖아요. 이해하셨죠? 내가 지금 6년 차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한 달 월급 500에 6년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3천 나오는 거 아시죠?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뒤에 나오는 퇴충하고 퇴연충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기본을 놓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요. 언젠가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난 1년 차부터 6년 차, 내가 6년 근무한다고 퇴직한다고 가정했으니까 6년 동안에 6년 평균 월급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지난 3개월 또는 지난 1년 가장 최근 평균 월급을 구하세요. 내 연봉이 최근 6천이니까 한 달급이 500이잖아요. 6년 근무하면 500만 원을 6달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10년 근무하면 500만 원을 10번 받고요. 그 다음에 20년 근무하면 500만 원을 20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아주 간단하죠? 1년 근무할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을 주는 게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내가 지금 임원이고요. 우리 회사의 바보 같은 이 직원들이 나를 위한 규정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사에. 그러면 세법에서는 가상의 공식을 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년간 총급이요. 1년 총급이요.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1년 총급에 몇 분의 몇을 하면 한 달 월급이 나온다? 12분의 1을 하면 한 달 월급이 나와요. 12분의 1은 굳이 얘기하자면 8.3333%인데 세법에서는 그나마 조금 여유 있게 몇 분의 몇을 해줍니까? 10분의 1을 해주죠. 그러면 10%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암기할 거 좀 줄죠. 1년 총급에 10분의 1 하신 다음에 곱하기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자, 우리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볼까요? 여기서 급여, 임금, 보수, 상여, 수당, 기타, 유사금액,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포함되는데요. 송금, 불산이 매가고 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은 이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끝에 근속연수, 수다 말았네? 곱하기 n, 근속연수를 곱해야죠. 근속연수, n년. 이 n년을 곱하는데요. 근속연수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역, 즉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절사합니다. 우리 세법에서 대부분 규정이 3년, 9개월, 12일이라고 하면 그 12일을 한 달로 쳐주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세법에서 유일한 절사, 그냥 내려버리는 규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배드를 붙여놨죠. 납세자한테 불리하니까요. 자, 넘겨보시면 사례 보시면요.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사례는 여러분 혼자 보세요. 이거 되게 쉬우니까. 그 사례 밑에 보면 칠판 마크가 있는데 상여금과 퇴직금은 임원이 자신의 고위직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대가를 수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오직 임원만 한도초가 문제가 있고 사용인의 경우는 한도초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임원이라 하면 꽃표시 보시면 법인세법상 임원인지는 등기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 내용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삼성전자의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이 회사를 감사해 본 적은 없으니까요. 감사하다 보면 이런 거 보게 되거든요.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실제로 등기부상 등재된 등기이사라고 부릅니다. 등기이사는 3명밖에 없다고 치죠.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에도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요. 3명밖에 없다고 쳐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실제로 등기는 안 됐지만 미등기가 됐지만 이사님, 상무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2명이 더 있다고 쳐요. 자, 세법에서는 모든 이 임원에 대한 한도 같은 거 계산할 때 정정당당하게 등기된 사람만 3명만 건들까요? 미등기된 2명까지 포함해서 5명을 건들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국세청이라면 3명 잡고 싶어요? 5명 잡고 싶어요? 뭔 소리인지 알죠? 당연히 미등기된 2명까지 포함해서 5명 잡고 싶을 거예요. 그게 꽃표시에 써있는 말이 법인세법상 임원인지는 등기 여부를 불문한다 그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미등기 임원 포함이라고 굳이 써놓으시면 돼요. 미등기 임원 포함입니다. 3명 잡고 싶니? 5명 다 잡고 싶니? 당연히 5명을 다 잡고 싶겠죠. 동그라미 1, 2, 3, 4번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죠. 자, 2점으로 내려오시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입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양가로일본의 원칙을 보시면 자본의 감소이므로 송금이 아니다. B나 T나 즉 기업회계나 세법이나 둘 다 차변에 법인 배당금 비용이라는 거 잡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이번 시간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배당금 비용을 잡는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오른쪽
그 대변에다가 현금 또는 가로 열고 상여로 100원을 줘야죠. 이거를 잉여금 처분 상여라고 하죠. 잉여금 처분 상여 뭔지 아세요? 이거 우리 뭐 매 석 달에 한 번씩 보너스 좀 또 나오고 보너스 좀 더 나오고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내년 3월 달에 주총을 해봤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워낙 성과가 좋더라. 그래서 남은 잉여금으로 너희들에게 특별히 상여를 주겠다. 이게 잉여금 처분 상여금입니다. 현실에서 거의 기대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수업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거고요. 이게 현실에서는 뭐 좀 드문 편이거든요. 자, 양가로 2번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송금 산입이 됩니다. 세 가지인데요. 동그라미 1번 성과배분 상여금, 동그라미 2번 자기주식 성과급, 동그라미 3번 주식선택권 지급보상액이라고 해서 세 가지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가운데 세로의 대상자를 잘 보셔야죠. 성과배분 상여금은 사용이만 되고요. 자기주식 성과금도 사용이만 되는데 주식선택권, 우리 소위 스탁옵션이라고 하는데 스탁옵션은 임원도 된다는 거.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업 목적으로 이 표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칠 때 사용이만 되는 거하고 임원까지 되는 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반드시 주식선택권, 즉 스탁옵션은 임원도 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옆 페이지 사례 보면요. 그리고 참고로 금방 표에 오른쪽 세로에는 사유가 막 써 있는데요. 이 사유까지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 거의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사유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사유는 그렇게 중요한 사유가 아니니까요. 대부분 시험에서는 이 사유가 만족된 성과배분 상여금, 자기주식 성과금, 주식선택권을 준다고 가정하고 문제가 나오니까 상유는 그냥 혼자 보세요. 사유는 혼자 보시고요. 옆 페이지 사례를 보면 7기 사업연도에 대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성과배분 상여금? 앞 페이지표 보니까 임원만 된다, 사용인만 된다? 이거 사용인만 되는데 다시 문제 가로 열고 임원 60원, 사용인 40원, 성과산정 지표 등의 그 요건은 다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내년 8기 주총 3월 23일 주총에서 지급할 때 어떻게 세무조정을 해야 하느냐. 자, 기업회계에 보시면 차변에 이익잉여금 가로 열고 임원, 그리고 이익잉여금 가로 열고 사용인, 그리고 아직은 연말이라서 성과금이 안 나갔으니까 미지급금, 실은 내년 건 볼 필요 없어요. 내년 거는 미지급금 떨어버리고 현금으로 성과금을 100원을 준다는 소리인데요. 세법은 이때 임원에 대한 것은 이익잉여금이 받고요. 사용인에 대한 것은 비용이 받습니다. 즉 세법은 기업회계가 100다 자본을 마이너스 했지만 세법에서는 이 중에 사용인에 대한 40원은 송금, 비용 인정이 되니까 답에 보시면 송금 산입, 성과금 40에 가로 열고 자본을 건드니까 기타죠. 뭔 소리인지 아시는 거죠? 이걸 그렇게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금방 성과배분 상여금은 사용인만 인정되고 법인의 경우 임원은 인정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왜 임원한테도 줬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답이 사용인에 대한 송금 산입 40이 아니라 왜 임원한테 줬느냐? 주면 안 되는 사람한테 줬으니까 송금 불산입 60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무조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회계의 회계 처리를 보고 차이를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기 때문에 누가 기업회계가 100을 비용 잡았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맞죠. 왜 기업회계가 100이나 비용 잡았어? 임원에 대해서는 비용 잡으면 안 되라고 하면 그때는 손물 60이 받는데요. 보다시피 기업회계가 비용 잡은 적 없어요. 기업회계는 이익을 마이너스 쳤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이 인정되는 40을 송금 산입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그 밑에 칠판 마크에 있죠. 송금 인정되는 사용인분 40을 송금 산입하는 것이지 송금 부인되는 임원 60을 손부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회계가 죄송합니다. 기업회계가 비용 잡았다는 단서가 없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했다는 단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되는 것을 송금 인정받자 이거죠. 안 되는 걸 송금 부인하지 말고.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칠판 마크 바로 위에는 송금 산입의 시기는 잉여금 처분 대상에 드는 사업연도인 7기 사업연도지 8기, 주총에 있는 8기가 아니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페이지로는 74페이지네요. 우리 세무회계 74페이지에 1번의 인건비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좀 볼까요? 다음은 주 한국의
10기 사업년도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상 인건비의 내역이다. 이 자료를 참고로 주한국의 10기 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소득금액 최소화를 가정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도 전형적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주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한번 작성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여기가 송금산입, 입금물산입이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아니죠. 1. 이사회 결의에 의한 급여 규정. 아까 인정되나요? 안 되나요? 인정되죠? 연간 상여금은 연간 급여의 40%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상여금 지급액 중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출자임원 갑, 정말 갑이네요. 갑. 그리고 비출자임원 을, 사용인 병입니다. 어디 눈으로 한번 대충 눈찜작으로 때려볼까요? 출자임원 갑은 1억 2천에 40%니까 4,800만 줘야 하는데 6천을 줬습니다. 보자마자 임원 상여금 한도 총하죠.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좀 줄여서 쓸게요. 그러면 1,200만 원이고 소득 처분은 상여겠네요. 상여. 출자 임원이면 주주하고 임원 성격이 병합하는데요. 중첩되는데 그럼 우리가 뭘로 앞서기로 했죠? 임원으로 앞서기로 했으니까 상여잖아요. 그 다음에 비출자 임원을 보시면 1억 5천이 40%면 6천까지 줄 수 있죠. 근데 오른쪽 세로에 5천 줬으니까 아직 1,000만 원 여유 있죠. 사용인 병은요. 6천만 원에 40%면 2,400까지 줄 수 있죠. 근데 4천을 줬으니까 1,600이 한도 초과죠.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 큰일 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임원들한테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사용인 병은 문제 없습니다. 2번 본사의 영업부장인 D는 동일지기의 사용인보다 급여 2천만 원, 상여금 1,000만 원을 더 받았는데요. 초과 지급된 급여와 상여는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사람은 사용인이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것도 아니니까 문제가 없죠. 3번 단기에 퇴사한 출자임원 갑.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아, 저 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에게 퇴직 직전 1년간 지급한 총급여는 1억 2천이고 저 써있네. 안 그래도 표에 써있죠. 이 중에 매월 50만 원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꽃표시 1. 자, 우리 이 사람의 퇴직금 한도 구해봅니다. 퇴직금 한도. 아마 문제를 쭉 읽어보면 회사에 뭐 규정이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1억 2천을 받아갔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12개월은 비과세였대요. 그럼 그건 빼야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퇴직 직전 1년간 수령한 상여금은 6천이래요. 자, 이거는 지금 한도죠. 한도하고 이 한도하고 좀 이따가 실제 수령액하고 비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수령액은 6천만 원이랍니다. 자, 이거하고 한도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양가로 3번 갑은 2003년 4월 1일부터 사용인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 우리 4월 5일 날 임원으로 취임하고 그 다음에 2015년 12월 31일 날 퇴직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게 4월부터 했으니까요. 2015년까지 2012년, 13년, 14년, 15년이니까요. 4년 근무했고 4년 지금 4월 5일이니까요. 8개월 며칠을 근무하신 셈입니다. 그러면 4와 12분의 8을 해야죠. 이건 절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곱하기 나중에 4와 12분의 8을 합니다. 맞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양가로 4번 회사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받은 퇴직급여 지급 규정은 없으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의 10%의 근속연수의 2배를 곱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거 참 좋은 단서네요. 여러분,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제가 아까 두 개밖에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정관, 두 번째 정관에서 위임받고 주총에서 승인된 뭐밖에 인정이 안 돼요. 퇴직급의 지급 규정밖에 인정 안 되니까 지금 이 단서에서 10%의 근속연수의 2배로 곱한다. 이런 말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인정 안 되는 사규이자 인정 안 되는 규정입니다. 그럼 별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대로 가자. 이거에 몇 퍼센트 하고요. 요거에 몇 퍼센트? 요거에 10% 하시고 곱하기 4와 12분의 8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참 좋은 단서예요. 지금 함정 단서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 인간이 그 인간 아닌가? 여기서 1200만 원 부인당한 그 인간 아니에요? 그러면 곱하기 1200만 원을 빼줘야죠. 이해하시는 거죠? 우리 아까 그렇게 배웠잖아요. 송금불상입된 거 뺀 걸로. 자, 그리고 옆 페이지를 보니까요. 옆 페이지 보니까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고, 이건 아직 퇴충을 안 배웠으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다는 소리고요. 퇴직금 지급 시마다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다. 한편 회사가 당기의 갑에게 퇴직할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9천이다. 이 6천은 뭐지? 아, 이건 상여구나. 우린 지금 퇴직금 한도 구해야 하는데.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가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6천만 원 상여 받은 거에 1200만 원이 부인됐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금액이 바뀌죠. 그러면 한도가 얼마 나오냐면 7,560만 원이 나옵니다. 7,560만 원. 한마디로 7,560만 원 받아야 할 사람이 9천을 받았으니까 얼마야? 1,460만 원이죠. 1,440만 원. 이번에는 임원에 대한 상여금이 아니라 퇴직금 초과액이 1,440만 원이 나오겠군요. 그리고 역시나 이것도 소득 처분은 상여 처분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출자 임원이니까. 자, 옆 페이지 4점을 보겠습니다. 옆 페이지 4점. 회사는 10기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확정하였다.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보면 성과배분, 자기주식, 주식매 선택권에 따른 지급액인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의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보시면 다 법적인 요건은 만족했구나 라는 뜻입니다. 보면 성과배분 상여금은 사용인 이익처분인데요. 성과배분 상여금은 사용인 금액이 얼마예요? 7천만 원이죠. 그리고 더하기 자기주식 성과금은 얼마예요? 5,500만 원이죠. 사용인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식매 선택권은 둘 다 되죠. 6천 더하기 4천이니까 둘 다 돼요. 그러면 2억 2,500 나오는 거 맞죠? 2억 2,500, 2억 2,5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익처분 상여, 이익처분 상여라고 해서 금액은 225M의 자본을 건드렸으니까 기타 처분 받으시면 되겠네요. 기타 처분.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복리후생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가로 1번 관리본부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1,600만 원, 사용임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1,000만 원, 가로 열고 출자임원 300만 원 포함. 이건 안 되는데. 아니, 원래 우리가 월급 받을 때마다 떼이는 4대 보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주고 절반은 직원이 자기 월급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 회사는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왜냐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도 회사가 냈고요.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것 같지도 회사가 냈대요. 그러면 부인당합니까? 부인당할 줄 알았는데 어차피 회사가 회사가 부담할 걸 회사가 부담하면 복리후생비, 사용인이 부담할 것을 회사가 부담하면 안 되는데 부담한다고 쳐요. 그래도 어차피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인건비처럼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계정 대체만 복리후생비에서 인건비로 하면 되지 이게 부인당하진 않죠. 이걸 소위 우리는 계정대처라고 하죠. 파견받은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 400만 원이 포함됐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 다 문제 없어요. 함정이에요. 함정. 양가로 1번은. 양가로 2번 건설부문인데요. 공장 신축 현장의 사택 유지비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출자 임원의 사택 유지관리비가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사택 유지관리비를 전액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동 공장은 10기 말 현재 완공되지 않았죠. 사택은 누구만 살게 돼 있어요? 비출자 임원이나 일반 사용인이 살아야 하는데 출자 임원이 살아버리면 이게 손불당하죠. 그래서 사택 유지관리비가 400만 원이 이제 손불로 상여처분을 받겠죠. 이 사람 지금 출자 임원이니까 상여처분은 맞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게
연말에 이 건설 공장이 완공되지 않아서 기업회계에서 이만큼은 뭘로 차곡차곡 쌓아놨겠어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쌓아놨을 텐데 세법에서는 이만큼은 인정 안 되잖아요. 인정되지도 않는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 쌓았을 테니까 이제 뭐도 동시에 양쪽 조정으로 없애주는 겁니까? 400만 원도 건중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2으로 그만큼 자산도 깎아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초 개념을 잡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77페이지 해설의 2번 좀 볼까요? 임원 퇴직급여죠. 문제에서 임원 퇴직급여 한도를 산정하기 위한 근속연수는 임원 취임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일은 2011년 4월 5일부터 실제 퇴직일인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맞네요. 또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는 두 개밖에 인정 안 된다고요? 정관에서 유인받은 퇴직급여 지급 규정 이 두 개밖에 인정이 안 돼요. 따라 산정하되 동규정이 없으면 별수 없이 법인세법상 어쩔 수 없는 한도 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이때 되게 중요한데요. 이사회 결의가 우리는 상여금으로 인정되는데 퇴직금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정확히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계속 뒤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